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어떤 사회는 부유하고 다른 사회는 가난할까? 왜 유럽과 아시아는 산업화를 이뤘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그렇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인종 차이나 지능의 차이라고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 총균 쇠츠파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말합니다. 그 차이는 인종이 아니라 환경과 지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뉴기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저자는 뉴기니 원주민들이 서구인들보다 지능이 낮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생존력이나 현실 판단에서는 서구인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문명의 발달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 환경, 농업이 가능한 식물,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 이 모든 요소들이 쌓여서 어떤 문명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어떤 문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 유기니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당신들 백인은 우리보다 더 많은 물건과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은 책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히 유럽이 우수해서 혹은 백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왜 어떤 지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과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많은 지역은 인겨 생산물이 생기고 그 인겨가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동서로 긴 유라시아 대륙은 농업 지식과 작물, 가축이 퍼지는 데 유리했습니다. 같은 위도대에서는 기후가 비슷하므로 농업 기술을 서로 공유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북으로 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은 이런 공유가 어렵습니다. 기후가 지역마다 매우 달라 작물이나 기술의 전파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무엇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었느냐입니다. 사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식량 생산입니다. 수렵과 채집은 인간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인간에게 인겨 식량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겨 식량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먹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고 정치, 종교, 군사 등 사회 구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농업이 동시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농업이 처음 시작된 지역은 자생적 농업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는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중국의 황허강 유역, 멕시코의 트아칸 계곡, 페루의 안데스 산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단순히 사람의 의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말합니다. 농업이 시작된 시점은 그 지역에 농업이 가능한 식물과 동물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밀과 보리, 중국에는 기장과 벼, 아메리카에는 옥수수, 이렇게 농업에 적합한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작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도 기후와 지리 조건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문명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식량 생산이라는 혁신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넘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된 건 불과 1만 년 전쯤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지구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빠르게 농사를 시작했고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사냥과 채집에 의존했습니다. 이 차이가 곧 문명의 발전 속도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식량 생산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와 지형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야생 곡식과 가축화 가능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 염소와 양처럼 길들이기 쉬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지역은 이러한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과 동물의 가축화 가능성입니다. 모든 식물이 재배에 적합한 건 아니며 모든 동물이 가축화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나 얼룩말은 가축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염소, 소, 돼지처럼 인간과의 공존에 적응한 동물들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동물과 식물 자원의 차이가 각 지역 문명의 기반을 크게 달리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은 인구 밀도와도 직결됩니다. 정착하며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지역은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기술과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병력, 사회구조, 정보의 전파가 더욱 빨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식량 생산의 유무와 시기가 세계 문명의 출발점과 방향을 가르게 된 것입니다. 가축은 단순한 식량 자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먼저 소, 말, 염소, 양, 돼지 같은 동물은 식량뿐 아니라 노동력과 이동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을 타고 더 멀리 이동하고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고 우유, 털, 가죽을 얻으며 생존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륙에서 이런 가축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에게는 소나말 같은 대형 가축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가축이 없으면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병력 이동이나 무기 운반도 제한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을 통한 전염병의 등장입니다. 인간은 가축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소에서 유래된 천연두, 돼지에서 유래된 독감 등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병은 인류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오히려 면역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가축을 보유한 문명은 병원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과 면역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병원균에 의해 수천만의 원주민이 사망하게 되는 참극이 일어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축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정복과 생명의 연장, 문명의 흥망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이 인종적 능력이나 지능 차이 때문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 균, 쇠는 명확히 말합니다. 환경이 다를 뿐 사람은 어디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라시아 대륙은 빠르게 발전했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는 뒤처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리적 축의 방향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기후대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발전한 농업기술과 작물, 가축은 중국과 유럽으로 퍼지기에 용이했습니다. 기후와 일조량이 비슷하니 재배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즉, 열대, 사막, 온대, 한대 등 기후대가 급격히 바뀌기에 작물이나 가축이 쉽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술과 문명의 전파 속도를 늦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또한 산맥과 사막, 밀림 같은 지리적 장애물도 문명의 확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처럼 지리적 구조는 단순한 땅의 형태가 아니라 문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왜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보다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지리적 조건이 기타 대륙보다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라시아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식물과 동물의 가축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동서로 퍼지기 쉬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길들여진 밀이나 보리가 서쪽의 유럽으로, 동쪽의 인도와 중국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기후대와 일조량, 계절의 주기 등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작물이나 가축의 전파가 어렵고 느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라시아에는 일찍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는 중동 지역은 농업의 요람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라시아에는 가축화 가능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말, 소, 돼지, 양,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며 생산력과 이동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에는 이런 가축화 가능한 동물이 거의 없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라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라시아는 지리적 조건, 생물학적 자원, 기후의 유사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문명 발달의 발판을 먼저 마련한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음식을 얻는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농업의 확산은 문명의 확산, 인구 증가, 정치 구조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확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기후와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길들여진 밀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자라기 어렵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기온, 강수량, 토양의 성분에 따라 잘 자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지리적 장애물입니다. 산맥, 사막, 바다 등은 사람과 기술, 작물, 가축의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과 광활한 초원을 통해 작물과 문화가 비교적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렵 채집 방식을 고수하거나 외부 문물에 대한 불신이 강한 사회는 새로운 농법이나 작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업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환경, 지리, 문화, 정치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은 전쟁이 아니라 병입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은 수많은 문명을 위협했고 때로는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의 대부분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유라시아에서 이처럼 치명적인 전염병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축과의 밀접한 생활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가축들로부터 인간에게 병이 전이되기 쉬웠습니다. 가축화된 소, 돼지, 닭, 말 등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온상이었고 이 병원체들은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사회는 인구 밀도가 높아 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시장, 종교 행사 등에서 병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교류로 인해 병이 대륙 전체로 퍼질 수 있었던 점입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동서로 이동하며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병에 대한 면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균에 처음 노출되는 지역,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침략했을 때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병균이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은
수천만 명의 아즈텍과 잉카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병균은 정복자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인류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문명의 기초가 되었고 국가 운영, 경제, 종교,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한 쇠기 문자였습니다. 이어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 마야 문자 등도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단순히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림, 기호, 장부 체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문자는 소수의 사회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페니키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스 문자는 로마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사상의 전파가 촉진되었고 문명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식을 전달하고 권력을 유지하며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문자를 가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이 또한 정복과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자는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서 역사 그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유럽인의 팽창, 그 거대한 물결은 단순히 용기나 탐험 정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운명처럼 주어진 지리적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대륙의 인류 집단들은 왜 유럽처럼 빠르게 팽창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무기, 병원균, 철기, 그리고 항해술과 인쇄술은 단순히 유럽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기술들을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실용화했다는 점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은 유럽과 달리 말이나 쇠로 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잉카와 아즈텍은 강력한 문명이었지만 그들을 무너뜨린 건 총과 병균이었습니다. 유럽의 제국은 총기와 군사 조직, 그리고 면역 체계를 기반으로 빠르게 식민지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인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조직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천문학, 지도 제작술, 그리고 인쇄기술 같은 지식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유럽의 세계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가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가 세계를 뒤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지리적 조건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세계 지도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인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선택의 가능성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 제한됩니다. 총, 균, 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명의 흥망성쇠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지리와 환경, 생물학과 기술이 맞물려 한 시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문명은 위대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든 것은 자연이고 그 자연 위에서 인간은 무기를 만들고 병원균에 적응하고 쇠를 사용하고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에 주목하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총, 균, 쇠는 그보다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을 찾아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작물과 가축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물과 가축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세우게 만들며 권력의 집중과 분업화를 촉진시킨 핵심 요소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는 다양한 가축화 가능한 동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은 농경과 운송, 전쟁과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그런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국가의 형성과 제국의 확장 속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보리, 쌀 같은 고생산성 곡물은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물의 중심지는 기후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 유라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농업 노동자 외에 다양한 역할이 생깁니다. 군인, 장인, 사제, 행정가. 바로 문명화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변화가 환경에 의해 더 빨리 일어난 지역이 있었고 그 결과로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허락한 기회에 더 가까웠습니다. 즉, 유라시아가 문명의 중심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자연이 만든 기회의 결과인가? 총, 균, 쇠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간 자체가 아니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겸손해지고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